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뉴욕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강했죠. 그리고 AI 투자 시대에 소프트웨어는 죽지 않았다라는 걸 좀 증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상대적으로 강했고요. 또 사이버 보안주 관련으로 매수가 좀 확대가 됐었는데 이러한 영향들이 일부 우리 시장에 좀 낙수 효과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흐름을 보니까 방향성 탐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 시장은 엔비디아 호재는 어제 시장에 좀 이미 반영이 됐나라는 느낌이 들고요. 오히려 잭슨홀 미팅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가 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시장은 전반적으로 관망 심리, 지켜보자, 경계 심리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있으면서 이렇다 할 만한 반등세는 아직까지 나와주지 않고 있는 오전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을 볼 때 개별 종목의 이슈들을 잘 따져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의 난이도는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이슈별로 종목별 차별화 장세 이걸 어떻게 잘 끌고 가느냐가 오늘의 성패가 달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머니코드 오늘 SK텔레콤 이슈가 있어서 이거부터 좀 찾아볼 텐데요. SK텔레콤 관련 자회사의 인적 분할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슈가 AI 데이터 센터와 연동되는 흐름이 있어서 중요해서 픽을 해봤고요. 오늘 아침에 리포트를 직접 쓰신 유한타증권의 연구원을 연결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욱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이승우입니다. 네, SK텔레콤 관련해서 인적 분할 소식이 있더라고요. 어떤 소식인지 자세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 SK텔레콤의 100%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가 인적 분할안을 이제 공시를 발표를 했고요. 이 부분은 SK브로드밴드 같은 경우가 사업 구조가 유무선 통신과 데이터 센터 해저 케이블을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데이터 센터와 해저 케이블 사업을 인적 분할해서 SK 호라이즌으로 이제 신설 법인을 이제 분할 결정을 했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제 SK 호라이즌 지분 37%를 한 1.9조 원에 KKR이랑 IMM에 매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SK텔레콤은 1.9조 원의 구주 매출로 1.9조 원을 확보를 하게 되고, 그 외에 이제 SK 호라이즌 같은 경우 설립 이후에 이제 같은 투자자로부터 1.2조 원의 신규 투자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SK 호라이즌 같은 경우는 울산 AIDC에 대한 투자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1.2조 원을 좀 사용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SK텔레콤은 별도로 확보한 1.9조 원을 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SK 하이퍼에다가 투자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AIDC 산업 자체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다 보니 현재로서는 투자에 대한 속도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속도감을 맞추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한 자금 조달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AIDC에 대한 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통신사들의 주주 환원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해소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으로는 AI 데이터 센터 투자에 좀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SK텔레콤 자회사의 인적 분할 소식 굉장히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그럼 데이터 센터발 호재가 잘 반영이 된다면 기업 가치 재평가 받을 수 있을지 전략 부탁드릴게요. 이번 분할과 이제 지분 매각으로 인해서 SK 호라이즌의 에쿼티 밸류가 6.3조 원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제가 기존에 이제 추정하고 있던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로 지금 인정을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울산 AIDC에 대한 성장성을 좀 높게 반영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SK 하이퍼까지 이제 5기가와트의 목표치에 대한 사업을 좀 본격화하면은 AIDC에 대한 좀 가치 상승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재평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SK텔레콤이 보유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가치 자체를 이제 3조 원에서 4조 원 수준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SK 호라이즌 가치만 해도 3.2조 원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향후에 SK 하이퍼의 5기가와트까지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반영할 경우에는 AIDC 가치 자체를 6조 원 이상으로 좀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현재 SK텔레콤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18,000원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AI 데이터 센터의 가치는 날이 갈수록 눈높이가 좀 상향 조정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타고 괜찮은 그런 성장 모멘텀을 맞을 수 있을지 SK텔레콤 관련 계열사 그리고 인적 분야에 대한 이슈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 이승웅 연구원 연결을 했습니다. 오늘 머니코드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8, 이 투자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가득한 종목들도 추렸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간 10시 5분입니다. 시황 상황 듣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갈게요. 한혜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현재 우리 양시장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엔비디아 호실적에 힘입어서 강했던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은 좀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어떤 흐름 보이고 있을지 히트맵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 차갑게 포착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특히 반도체 투톱이 동반 약세 보이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1% 넘게 빠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0.9% 비슷한 정도의 낙폭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 11시에 잭슨홀 미팅이 예고돼 있습니다. 특히 케빈 허씨의 기조 연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거운 상황인데 여기서 기준금리의 향방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많았던 장기 국채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인 만큼 이 일정을 앞두고 우리 시장 관망세 보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강했던 기판과 전력 쪽은 오늘까지도 투심이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엔비디아의 호실적에 대한 수혜를 계속 받아가는 분위기인데 좀 시세를 체크해보면 삼성전기가 3% 오름세고요. LG이노텍도 1.3% 강세 붙어가고 있습니다. 또 전력 쪽도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효성중공업 어제 10% 넘게 급등했는데 오늘도 2% 추가적인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S-오일이 7% 넘게 뛰어오르고 있다라는 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정제 마진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많이 받아나가고 있고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리포트 내놓으면서 오늘 정유 쪽에 강하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 시장 대비 현대차 그룹주도 나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번 주에 인베스터데이에서 로봇 관련 모멘텀이 없었다면서 실망 매물 출회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어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84만 원까지 약 2배가량 상향 조정을 했는데 지금 현대차가 로봇 관련 모멘텀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덧붙였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간 현대차가 0.5%, 기아도 0.6% 오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IT 서비스 쪽도 강합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됐는데 우리 시장도 좀 그 흐름을 받아가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LG CNS와 손을 잡고 국가 안보 AI를 개발한다라는 소식 어제 보도가 되면서 그 수혜 강하게 받아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3% 강세 붙어가고 있고요. 카카오도 오늘 오름세입니다. 오늘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일부 오르는 종목들 보이면서 종목별로 좀 차별화 강세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황은 어떨지 곧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차갑게 포착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특히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흐름이 엇갈리는 분위기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일단 제약바이오 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0.8% 빠지고 있고요. 펩트론도 1.3% 낙폭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종목들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ABL바이오와 리가켄바이오 같이 기술 수출 기대감 있는 종목들은 동반 강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 파마리서치가 강합니다. 3.5% 오름세, 시젠도 4% 강세 붙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좋았던 반도체 소부장단은 대부분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어제 이 급등 랠리를 펼쳤던 심텍이 오늘 곧바로 하락 전환됐습니다. 지금 1.5% 쉬어가고 있는데 오늘 장 초반에는 오름세 보이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 곧바로 좀 하락 전환됐다라는 점이 아쉽습니다. 또 반도체 소부장단도 좀 아쉽습니다. 이오테크닉스 1.4% 빠지고 있고요. PSK도 0.9%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급등했던 대한광통신도 오늘 3% 약세로 전환됐다라는 점 특징적입니다. 다만 오늘 실리콘2는 경기 방어성 성격으로 소폭 올라줍니다. 오늘 이렇게 양시장 트레이딩 맵 상황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지수 상황도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양시장 모두 답답한 분위기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0.8% 빠지고 있고요. 6,80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닥도 부진합니다. 0.8% 비슷한 낙폭을 그려나가면서 현재 구간 830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메이저 주체 모두 내던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500억 원 그리고 외국인의 낙폭이 상당히 깊습니다. 2,000억 원 넘게 팔아 던지고 있고요. 기관이 지금 소폭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300억 원, 그리고 개인이 오늘 홀로 물량을 지지합니다. 1,500억 원 가까이 사들이면서 오늘 그래도 지수를 소폭 방어해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오늘 오전장 분위기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반도체는 국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과 직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 중국에서도 당연히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반도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산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 움직임이 과연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그런데 KB증권의 리포트를 보면은 중국 쪽에서 뭔가 반도체 국산화하는 게 우리에게 결코 나쁜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분석이 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중국 쪽에서 반도체 국산화가 되면은 메모리 수요가 떨어질까? 아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떠올려 보면 중국도 열심히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산업을 부흥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AI 가속기가 사실 엔비디아 GPU 대비해서 굉장히 결과값 이런 부분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연산량을 효율을 그런 부분을 내비칠 때 훨씬 많은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가속기 메모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없다라고 언급이 되는 거고요. 중국에 굉장히 유명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있습니다. 4가 있는데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이미 삼성전자와 여러 가지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다년간 계약을 통한 LTA 계약 체결이나 그리고 AI 에이징 맞춤형입니다. 파운드리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국산화 반도체 자력 갱생 외초도 결국 우리나라에 기대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중국 반도체 국산화가 메모리 수요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일은 제한적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사실상 중국의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수혜주로 등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KB증권에서는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럼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해서 앞서서도 SK텔레콤이 자회사의 인적 분할을 통해서 신설법인을 세우고 여러 가지 하는 그 이유가 AI 데이터 센터 투자 공약에 있다라는 언급도 우리가 해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의 투자에 대한 열과 성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이 열고 중국이 그런 흐름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국이 키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AI 인프라 관련한 투자 사이클은 아직까지 초기 단계이다라고 언급하는 이유 바로 또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까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이 2026년이고 거의 다 갔죠. 그리고 2023년, 2030년까지 한 4년 채 안 남았는데 AI 데이터 센터 용량이 미국은 2.2배 늘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은 2배 이상 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이퍼스케일러들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메타 이런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알리바바, 텐센트 중국 쪽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이런 업체들이 사실 AI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는 상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년까지 미국과 중국이 어쨌든 양강구도로 AI 투자를 좀 늘릴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AI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그러면 누적 투자가 5조 달러를 넘어갈 가능성이고 용량만 봤을 때 2.2배 수준이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양쪽으로 데이터 센터 증설될 거고요. 서버단 연산 능력이나 메모리 탑재량은 더 느는 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은 바로 메모리 탑재량이 늘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혜 그 외에 반도체의 훈풍을 가져다 수 있는 요소인가 잘 따져보셔야 되고 어쨌든 이 이슈에서 삼성전자는 최대 수혜주이다라고 언급했으니까 이 부분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샌디스크 키옥시아. 이 소식이 이제 어제 났거든요. 근데 샌디스크와 키옥시아는 사실 낸드 플래시 관련해서 오랫동안 협업 구조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6년간 5조 엔을 공동 투자하자라는 협력을 좀 한 것으로 드러났죠.
신규 반도체 생산 투입, 생산 시설에 이제 투자를 하자라는 부분이 1조 엔 정도 넘어가고 있는 2조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낸드를 대규모로 이제 증설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샌디스크 총 마진 굉장히 높습니다. 한 84% 높은 상황인데 6개 분기 연속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중에 데이터 센터 매출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3분의 1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낸드로 먹고 산다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는데 낸드로 먹고 사는데 낸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낸드 이런 부분에 대한 공장을 증설해서 제품 가격이 오를 거니까 그걸 투자하면은 조금 더 실적, 더 많이 돈을 벌지 않을까 이런 계산이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캐펙스, 생산 투자 이런 부분도 늘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샌디스크와 키옥시아가 서로 손을 잡는 흐름들도 이쪽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차세대 그런 제품 같은 경우도 램프업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키옥시와 샌디스크는 결과적으로 낸드는 업사이클 될 거고 그걸 위해서 함께 투자를 하고 있는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증설이 과연 산업이나 그걸 하는 기업에 좋은 점을 가져다 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 이 싸움인데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계속 조정의 빌미가 공급 과잉 이슈 혹은 투자해서 과연 청구서가 날라올 수 있을 때 그거를 잘 넘길 수 있을까, 실적을 제대로 낼 수 있을까,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싸움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많은데 그러한 이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증설을 일단 한다고 쳤을 때 업황이 좋으면요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긍정적인 선순환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 만에 하나 떨어지면 고정비 부담이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우상향하는데 분명히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샌디스크, 키옥시아 이런 부분이 사실 낸드 플래시 그리고 반도체 업황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경쟁사이기 때문에 우리 메모리 반도체나 여러 가지 반도체 시황 이런 부분에서도 면밀하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이슈인데요. 일단 대신증권에서는 이게 장기간의 계약 소식에 크게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주가에 미칠 영향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이슈를 볼 때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담 그리고 실제 정말 공급량이 이렇게 터지는지 공급량이 굉장히 많아지면 과잉 공급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우려가 실제 일어나는지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으니까 대신증권의 의미 있는 리포트 오늘 아침에 나왔거든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순환매 섹터로 2차 전지가 오르기도 하지만 사실 2차 전지는 AI 투자 중에 대표적인 좀 주목하는 그런 스타로 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과 미국의 이슈에서 항상 우리나라가 주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해드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형 전력망 시스템을 국가 안보, 전략 자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세력에서 침투하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형 그런 부분과 다 면밀히 포함이 되면서 BESS, 배터리 에너지 장치라든지 아니면 변압기, 인버터, UPS, 핵심 전력 설비가 모두 포함이 되는 그런 분위기로 현재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외부 적이라고 규정한 그런 나라에서 쓰는 변압기, 발전기, 차단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치한 것을 없애야 되고 앞으로 향후 수입도 좀 금지될 것 같고 사용도 좀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 살리기 위해서는 BESS라고 해서 에너지, 특히 이제 배터리 에너지 장치가 굉장히 중요한 핫스타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중국 거 덜어내고 BESS 수요나 중전기, 발전기 이런 부분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수요가 크게 늘 수 있다라는 데에 한국투자증권은 주목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AI 전력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게 됩니다. 그럼 데이터 센터용 배터리 에너지 장치나
비중국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일본, EU와 친하죠.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비중국산 전환이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잘하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해 보시고요. 상반기 BES 수요가 71% 급성장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런 행정명령도 있고 앞으로 AI 투자가 가속화되면서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는 더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수준에 봤을 때 벌써 BES가 75% 좀 따라잡았거든요. 그리고 내년은 드디어 수요가 역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보다 훨씬 BES에서 수요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결국 미국 데이터 센터 핵심 인프라로 부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미 ESS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일까 보니까 20%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더 유의미한 실적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은 협상력 있고요, 가동률 있고요, 수익성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2차 전지는 매번 강조해드리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셀 업체들이 가장 요즘에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산이 이제 미국 전력망에서 사라질 텐데 그와 관련해서 K 반도체, K 2차 전지주 그 중에서는 LG 엔솔과 삼성 SDI가 최선호주다라는 입장 이런 부분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죠. 그리고 이제 LNF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증권에서 LNF를 잘 분석을 했는데 우상향 패턴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목표주가 21만 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여기서 사실 단기적으로 좀 노이즈가 꼈어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경쟁사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쟁사에서 이제 T사, 이게 테슬라 쪽이겠죠. 납품 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부분을 좀 하다 보니까 경쟁사가 이쪽으로 고객사, 그러니까 LNF의 고객사 쪽으로 이제 침투하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을 좀 잃지 않을까라는 노이즈였거든요. 그러나 큰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리츠 증권에서는. 왜냐하면 LNF의 하이니켈 양극재 출하량은 오히려 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T사나 R사 이런 부분은 테슬라 이런 쪽으로도 출하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2차 전지 관련주에서는 앞서서 잠시 언급해드렸지만 전기차 쪽이 지금 부진을 딛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방을 좀 다지고 있는 상황이고 워낙 ESS 쪽은 성장축이 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거는 기대는 더 크고 있고 그래서 LNF 밸류체인의 수혜가 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 LNF는 고밀도 LFP 생산 거점 관련해 가지고 선점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주할 모멘텀도 풍부하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올해 LFP 양극재 캐파 같은 경우에는 3만 톤 이런 부분이 확보가 됐고 내년에는 2배, 2분기까지 보면은 6만 톤 정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판가가 최대 50% 인상될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실적은 추가적으로 상향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2차 전지 관련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졌고 이에 따른 관심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바 여러분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전략 반영해 보셔야겠습니다. S-오일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한 7%대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더라도 구조적인 강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국내 증권사에서는 최근 S-오일의 목표 주가를 올려잡는 흐름들이 나타났고 오늘 아침에 신한투자증권에서 S-오일 2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물론 전쟁에 대한 분위기가 좀 좋아지면 정제 마진이나 유가가 단기간에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원유 조달은 회복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빨리 되겠지만 정제 설비를 복구하거나 재고를 확충하는 데는 사실상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데에 주안점을 두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봤을 때 복합 정제 마진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그런 부분이 사실 전쟁 이전보다도 비교해 봤을 때 상회할 가능성은 있어서 수익성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S-오일은 원유 조달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사우디 원유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 동시에 모멘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수혜를 동시에 입을 수 있는 직접적인 수혜주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람코 계열의 원유 조달과 원유 가격 이런 부분이 떨어지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하반기 영업이익 전망 괜찮거든요. 정유가 1조 7천억 원 그리고 윤활유 쪽이 1조 원 정도 될 가능성 있습니다. 내년은 좀 감익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업황 자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너무 전년은 1년 전이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저 정상화 효과이다라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샤인 프로젝트 가동 모멘텀 일단 있고 그리고 캐펙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두면서 잉여 현금 흐름이 한 3조 이상 되더라고요. 이런 흐름들이 결국 또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 주주들을 만족시킬 가능성도 있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SO일은 전쟁이 완화되더라도 구조적인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린 거겠죠. 이 서사도 잘 참고해 보세요. 네, 금 사야 될까라는 얘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 이런 부분과 좀 연결돼서 최근 또 슬금슬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이 사실 이제 여름에 조정을 받은 이후에 최근 한 주 동안 좀 그래도 반등폭이 있었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번에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딱딱 있었거든요. 그걸 좀 짚어보면은 이제 페드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그러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미국 쪽에서 장기 국채 금리 최근 시장에 발목을 잡는 것은 사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잭슨홀 미팅 우리가 대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 금리와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사실 시장을 좀 누르면서 금 가격도 상승폭을 좀 제한한 흐름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튀는 두 번째 자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미국 재무부 쪽에서 바이백하겠다라는 2배로 올리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국채를 다시금 우리가 사겠다라는 의지였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3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졌었습니다. 떨어지니까 금값은 2차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증권에서는 하반기 자산은 금 포트폴리오에 있어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은 어쨌든 어부지리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고금리 환경이 좀 변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과적으로 정책 당국이 국채금리, 장기 국채금리를 포함해서 이게 결코 계속 올라가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장기 국채금리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은 있어도 이게 한없이 올라가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책 당국자들 같은 경우에는 빚부담, 이게 미국 쪽에서도 엄청난 나라빚이 있는데 그것을 감당할 만한 수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일시적인 감익 효과를 좀 상쇄하는 효과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경 쓸 것이다. 금리 안정에 대한 필요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중간선거도 앞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신경 안 쓸 수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AI 투자는 예전에는 주식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전방위적으로 포트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회사채, 사모신용, 인프라 전반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 자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투자하실 때 인플레 해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 하반기 포트를 좀 다각화하는데 핵심 자산으로 역할을 할 가능성, 어부지리라는 부분에서 좀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부분으로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최근 원자재, 귀금속 이쪽으로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금에 대한 자산도 관심을 가지시면서 면밀히 포인트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을 사야 할까, 조금 더 매수해야 될까 하시는 분들에게 일정 부분 좀 힌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산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금요일 시장은 조정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지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어제 엔비디아의 호실적이 이 반도체에게 상당한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 역시도 이제 그 힘을 받아서 이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과 함께 지수가 한 7,000포인트의 어떤 돌파를 앞두고 있었지만은 오늘 지금 보면은 잭스론 미팅이 좀 핵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금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에 부담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이 상승 속도가 상당히 조금 둔화된 상태에서 종목 장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오늘 캐비넛 씨가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우리 시간으로 이제 한 11시, 밤 11시 정도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제 가장 핵심 화두가 뭐냐면은 금리 인하겠죠. 그죠? 아니면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어떤 매파 쪽의 어떤 긴축이냐 이런 부분인데 사실 미국도 지금 최근에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4.67% 정도 수준까지 올라서 이 장기 금리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진 상태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뭐 외인들이나 기관들의 어떤 그 포지션이 그래서 좋은 포지션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엔비디아는 상승을 했지만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가 뭐 심텍을 제외한 오늘 아침에 심텍도 상승했다가 지금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 잠깐 그런 어떤 빨간불을 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 그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흐름 자체가 조금 모호한 그런 어떤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이 종목 장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룹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그 트럼프가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죠? 뭐 전력, 전기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지 어제 보면은 가온전선을 필두로 해서 이 전력 변화, 뭐 LS 일렉트릭이라든지 한일 전기라든지 뭐 상당히 상승을 많이 했지만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한 종목들도 어제 보면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해서 대우건설이라든지 뭐 한전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은 어떠냐면은 조정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그럼 움직이는 애들은 뭐냐면 어제 조정을 보고 있었던 지금 방금 전에 앵커님이 얘기했던 뭐 금가격 관련한 IT센 글로벌이라든지 스테이블코인 관련한 오늘 뭐 쿠콘이 좀 약간 좀 대장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뭐 헥도 파이낸셜도 뭐 좀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 그리고 어제 화장품이 조정을 받았잖아, 그죠? 뭐 실리콘트를 필두로 해서 한국 화장품 제조, 뭐 APR 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은 어떠냐면 빨간불을 켜고 있죠.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에서의 이 종목들이 테마가 형성되어 있지만, 그죠? 그 종목들의 어떤 연속성은 조금 애매하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이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재건 관련한 뭐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도 그날 움직임을 보여주고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 또 움직이든.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 좀 눌림목 매매가 지금 시장에서는 맞다라는 거죠. 오늘 예를 들어서 금호전기가 움직인다고 해서 금호전기를 따라가고 이런 매매보다는 어제 움직인 종목이 오늘 파란불을 켜고 눌림을 줄 때 그중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시고 그 종목에 대한 베팅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여진, 그죠? 이 주식이 움직일 때는 전진이 있고 뭐 지진이 있고 여진이 있듯이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나면은 항상 뒷파동, 후파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테마도 재료가 나올 수 있는 강한, 그죠? 아직까지 지금 뭐 대미 투자라든지 뭐 그 우리가 전력 부분 오늘 뭐 태양광도 좀 움직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은 반도체에서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께서 참고하는 뭐 그런 전략이 오늘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반도체 부분은 엔비디아가 불을 붙였지만은 오늘 잭슨홀 캐비넛 씨가 어떤 얘기를 할지 그것이 굉장히 관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예의주시하는 그런 어떤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한 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 주간 고생 예.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데일리 이난희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자,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관계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다음 이어지는 코너에 전격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SK하이닉스 광노정 대표는 미국 인디애나주 생산기지 기공식 간담회에서 시장 하강의 뚜렷한 신호는 전혀 없다고 천명했다.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오는 2030년 말까지 장기화할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다. 과거 수십 년간 반복됐던 공급 과잉과 가격 폭락의 다운턴 사이클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인공지능 메모리 시장이 표준 양산품에서 완전 맞춤형 제품으로 체질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향후 경기 둔화가 찾아오더라도 급격한 수요 붕괴 없이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아울러 전력과 보조금 등 인프라가 확보된다면 미국 내 추가 공장 투자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표명했다. 네, 예고해드린 대로 엔비디아 실적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텐데 오늘 제 옆에는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예. 역시나 이제 실적 발표한 이후에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좀 충족시켜줬나라는 게 주가에 화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예. 목표가도 높이면서 지금 227달러까지 예, 미국 시장에서 화두는 이제 뭐 예상은 했지만 엔비디아가 뭐 사상 최초로 이제 뭐 5조 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겠나라고 이제 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된다면 6조 달러도 뭐 손앞에 잡히지 않을까 싶고 뭐 CEO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뭐 CEO가 그렇게 열심히 뭐 그리고 또 영민하게 일을 하면 능히 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젠스낭을 볼 때마다 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정도의 성공을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하지 않으면서 역동적으로 전 세계를 휘젓고 다니는 이런 분들 많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그 엔비디아의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뭐 우리 시간으로 이제 장 시작 전에 이제 발표됐지만 엄청난 호실적을 내면서 엔비디아가 이제 그 미국 시장으로 뉴욕에서는 장 마감 이후에 이제 엔비디아가 서부에 있다 보니까 시차 때문에 이제 언제나 엔비디아 같은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은 뉴욕 시장이 마감하고 실적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데 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가 이제 호실적을 내놓고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컨퍼런스 콜에서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컨퍼런스 콜에서 더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오늘 이제 어제 그 시간의 거래를 포함해서 오늘 이제 그 장 마감하면은 8% 넘게 이제 상승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신 건 어저께 실적을 발표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의 거래를 반영하는 건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3.3% 정도 엔비디아가 올랐고 그러면 이제 갭 상승을 하면서 이제 본장에서 시작되는데 엔비디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실적에 대한 주가를 급등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예상외로 메모리 반도체 주식이 좀 안 좋았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매길 수 있다. 뭐 그는 매길 수 있다는 거지 매기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들이 좀 그 투심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나 이건 하루 이틀 정도의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는 재료인 거고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거는 엔비디아 실적을 말미암아서 한국 증시에 메모리 투탑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총에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영업 이익률이라고 하죠. 굉장히 높은 수준이긴 한데 이 투자자들이 워낙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그런 전망을 듣고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하다가 다시금 튀인 이유는 매출 전망, 가이던스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내년 매출 전망이 한 70% 성장할 예. 가능성. 이게 굉장히 놀라운 그런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뭐 스타트업도 아니고 시총 막 1, 2조짜리 이제 막 기업이 안착하려는 그런 기업도 아니고 시총 4조 달러가 넘는 엔비디아가 내년 매출이 올해보다도 70% 넘는다. 이 자체만 해도 엄청난 충격을 줬을 텐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저께 이제 엔비디아 CFO가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내가 70% 얘기했지만 만약에 공급에 제약이 없다면 건 엔비디아의 GPU는 우리가 충분히 이보다 더 공급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충분히 공급을 하면 공급하는 대로 족족 매출을 잡히는 거죠. 족족 영업이익을 잡히는데 근데 내가 70%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GPU는 충분하지만 다른 공급적 제약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는 여러 제약적 조건도 우리 다 알고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엔비디아의 가장 큰 이제 그 판로라 할 수 있는 AI 데이터 센터. 그 AI 데이터 센터가 1기가와트짜리 AI 데이터 센터를 하나 건설하려면은 물론 뭐 어느 나라에서 어디에 건설하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왜냐면 뭐 토지 가격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통상으로는 얼마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느냐
무려 50조 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팹을 하나 깐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팹에서 얼마 전에 뭐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해지긴 했지만 7월 초에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 불러가지고 호남 반도체 800조, 광주 반도체죠. 엄밀히 말하면 광주 반도체 800조를 갖다 말할 때 그때 반도체 팹 하나가 얼마냐? 30조거든요. 근데 AI 데이터 센터 하나를 지으면 50조니까 얼마나 대규모 사업인지 알 수 있는데 50조짜리 대규모 사업의 60% 정도는 무엇이냐? 엔비디아의 GPU, 또 HBM, 메모리,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소캠 같은 다른 메모리가 다 들어가는 것이 한 60%고 그 나머지 그 엄청난 AI 데이터 센터를 갖다 돌리려면 전기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 송전, 배전도 중요하지만 그다음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전력을 발전소에서 전원기를 끌어오는데 그러면 고압 발전기에 해당하는 이제 변압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변압기가 최대 병목 현상 중 하나입니다. 이런 어떤 병목 현상, 인프라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재원들이 지금 다 부족해. 쇼티지가 나오고 있어. 이런 게 없다면 우린 100%도 가능한데 이 쇼티지 때문에 내가 70% 얘기하는 거야. 라고 이제 어저께 엔비디아 CFO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충격을 받은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월가 입장에서는 월가의 주요 기관 투자가들은 AI 혁명에 대해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가 어제는 실적 발표하고 이제 오늘 같은 거 많이 올랐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 70%는 호실적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가이던스를 어떤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하고는 그 다음날 1, 2% 떨어져요. 왜? 이게 뭐야 하면서 뭐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아요. 그래서 결국 트집이라 말한 건 무엇이냐? 아니 그게 정말 타당하고 중요한 이유였으면 그 문제를 삼는 그 지표를 따라서 계속 하향 추세 가야 되는데 하루 이틀, 한 주 정도 하향 추세 가다가 결국 올라가요. 이거 하나의 트집에 불과했다. 그런 어떤 월가의 시각이 있었는데 어저께 내년 매출액이 70%, 병목만 없으면 100% 가능하다. 그러니까 AI 혁명이 진짜 범지구적으로 곳곳에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도 올리면서 우리나라나 메모리 반도체 주가도 계속 점프를 해야 되는데 물론 어제도 좋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갖다가 검토하겠다는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좀 시장에서 좀 미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만 보면은 여전히 AI 혁명이 엄청난 광풍과 진폭을 높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발언이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렇게 허세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100% 매출 성장인데 예. 공급 제약 때문에 70% 정도야. 예. 근데 이런 부분이 좀 풀리면 더 갈걸? 이런 부분이 좀 그렇죠. 시장이 예. 반영했다라는 거고. 근데 가만히 보면 젠슨항 CEO가 이게 비즈니스 발언으로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농담이 아니었던 게 최태원 SK 회장에게 플리즈 몰 메모리 이런 얘기 많이 그렇죠. 했었잖아요. 정말 필요하긴 한 그런 부분이라서 우리에게는 좀 반가운 소식이었겠죠. 예,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병목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메모리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실질적 지표를 본다면 엔비디아는 이제 다른 제조업과 다르게 영업이익률을 따지지 않고 총 영업이익률을 따집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 지적 설계, 도면을 갖다가 TSMC에 넘겨주면 TSMC는 그 도면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칩을 파운드리를 만들고 거기에 TSMC에다 짝이 되는 중요한 HBM을 갖다가 하이닉스가 마이크론에 공급을 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완제품을 만들어서 그 빅테크들에게 하이퍼스케일러들에게 이제 나눠주는 셈인데 그래서 엔비디아는 일반 제조업과 다르게 이 영업이익률을 따르지 않고 총 영업이익률을 따집니다. 총 영업이익률을 따주는데 어저께 엔비디아 총 영업이익률 얘기하면서 그 CFO가 그 엔비디아 자체, 엔비디아 주주에게는 좀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중에 하나 무엇이냐? 총 영업이익률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낮아지겠냐? 니네가 이렇게 잘 팔리고 너네 GPU를 갖다가 사다는 데가 곳곳에 많다면서 왜 영업이익률이 낮아져? 라는 얘기가 있다 보면 거기서 이제 해명을 해야 되는데 거기 CFO가 뭐라 해명을 했냐면 메모리 가격이 너무 올랐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우리의 총 영업이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이제 들으신 거는 물량 자체가 없다라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젠슨항이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메모리 기업들한테 제발 우리한테 메모리 좀 줘. 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하나의 이면이 무엇이냐? 메모리 자체가 없다 보니까 메모리에 대해서 가격을 갖다 판가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엔비디아가 그 뉴스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년에 출하되는 최고 사양의 제품 베라루빈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도 15% 높게 인상을 해서 고객들에 넘겨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니까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말이 안 되죠. 75% 이익이 나는데 뭘 먹고 살아. 어쨌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만큼에 대한 그 부담을 너네 빅테크들, 하이퍼스케일들이 좀 부담해라 라고 15% 올린다는 거예요. 결국 종합하면 무슨 얘기하는 거냐?
메모리도 여전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메모리의 가격도 정체되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엔비디아 어제 실적에서 요약된 것이 무엇이냐? 총 영업이익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뜻은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이제 지금 엔비디아 주주들을 위해 설명할 자리가 아니고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메모리의 어떤 업황을 설명드리는 자리니까 그렇다면 메모리가 정점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도대체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정점은커녕 엔비디아 스스로가 지금 영업이익을 갖다가 낮출 수밖에 없는 엔비디아가 최고의 갑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엇이냐? 마치 TSMC가 영업이익률이 60% 넘듯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60% 훨씬 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누가 갑이냐? 메모리 기업들이 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주가가 떨어질 때 떨어진 요인이 AI가 정점을 지났다든지 메모리 가격이 정점을 지났다든지 그런 얘기들이 들어서 귀에 솔깃해서 매도를 나오고 그래서 그 주가가 떨어진다면 우리는 이건 시장이 잘못 반응하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주주들은 안심하시면 되겠고 만약 여유 자금이 있으면 그게 주가가 폭락을 하면 더 매수를 하시면 그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대표님 이제 메모리 수요가 좀 많아질 것이다라는 건 확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측면도 함께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 뭐 인생사가 그래도 고객사 관리를 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그들이 살림살이가 좀 좋아져야지 또 재계약하고 그러면서 서로 먹고 사는 그런 구조가 될 텐데 엔비디아의 고객사들 사실상 AI 뭐 투자를 하면서 돈을 제대로 벌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시장에서 의문점이긴 해요. 예.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시장 의문점은 제가 이제 그 기회가 나는 대로 계속 보여드렸지만 2000년 닷컴 버블과는 다릅니다. 2000년 닷컴 버블에서 대장주는 이제 그 라우터를 갖다 제조하는 기업이었는데 그때는 매출과 주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영업이익이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가만 엄청나게 올라갔고 영업이익을 갖다가 큰 갭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는 어떻게 됐냐? 영업이익이 주가가 올라간 만큼 영업이익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실체가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빅테크들이 엄청난 이제 비용을 지불하면서 존폐의 위기를 갖다가 느끼거든요. 빅테크들은. 왜냐하면 여기서 AI 혁명에서 우리가 일탈을 할 때 2등 기업, 3등 기업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디지털 경제의 특징이죠. 모든 승자가 독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이 빅테크들은 존폐의 위기를 느끼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는데 재무제표만 보면은 야 투자를 하는 게 좋은데 도대체 이렇게 해가지고 고가인 비어가는데 FCF가 비어가는데 뭐 심지어 구글 같은 경우는 뭐 처음으로 2004년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FCF가 적자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건 이렇게까지 투자해야 되냐에 대한 위기감이 있지만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사실 돌아오는 것이 있다. FCF는 줄지만 영업이익과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또 하나의 분명한 지표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엔비디아가 일으킨 AI 혁명이 부가가치를 창출한 부가가치가 재무제표, 매출과 영업이익을 지키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이제 구별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될 것이, 그럼 이렇게 해서 엔비디아가 엄청난 이제 그 영업이익을 빨아들이고 벌어들이고 있는데, 그 영업이익을 빨아들이고 벌어들인 돈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빅테크들에서 뭔가 쥐어짜면서 이 빅테크들에게 너무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시장의 부식도 이제 없애면서 이 엄청난 그 AI 생태계를 갖다가 본인이 엔비디아가 직접 생태계를 갖다가 일구고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 여러 가지 기업들에게 엔비디아가 고가 넘쳐나는 돈을 갖다가 지급 보증을 한다든지 직접 투자한다든지 심지어 대출해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다 합치면 수천억 달러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편에서는 또 파이낸싱만 금융만 이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완전히 순환 경제 아니야. 좋게 말하면 순환 경제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 카드 돌려막기다 이거죠. A라는 카드가 이제 그 납입일이 다 왔는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B 카드에서 발급받아서 B 카드 현금 서비스로 A 카드를 막아버리고 이것이 사실은 부가가치가 아니고 이건 결국 이제 무너지지 않느냐. 이게 카드 돌려막기고 이제 2000년 초반에 우리나라가 실제로 GDP가 떨어질 정도로 큰 파국을 맞기도 했죠. 이렇게 순환금융 갖다 비판하는데 순환금융 비판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테크들이 실제로 돈을 벌고 있다. 돈을 벌고 있고 그들의 영업이익과 매출이 엄청나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난 컨퍼런스 콜에서 뭐가 나왔냐면 엔비디아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내년에 27년 한 해입니다. 5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엔비디아에게 그 사가는 그 금액이 얼마냐? 1조 3천억 달러라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1조 달러 정도 예상인데 시장보다 더 많은 예상을 갖다가 어제 컨퍼런스 콜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것에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불안한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제정신이기 때문에 뭐 그들이 또 한두 사람의 스타트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엄연히 각 포지션마다 중요한 인물들이 앉아 있는데 이렇게 집단 지성을 내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엄청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만큼 돈을 벌어들이겠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것이 어저께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것 중 하나고,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엔비디아 실적의 절반이 하이퍼스케일러이고 절반보다 조금 못한 게 무엇이냐면 소버린 AI로 대변된 또 다른 기타 매출입니다. 거기는 소버린 AI, 스타트업 이런 어떤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을 갖다가 다 합치면 국가를 다 합치면 역시 하이퍼스케일러 못지않게 엄청난 이제 매출을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하이퍼스케일러의 매출이 487억 달러. 그다음에 나머지 분야가 403억 달러니까 아직은 미치지 못하지만 다만 여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보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률은 102%인데 옆에 보세요. 그 나머지 분야는 나머지 분야의 소버린 AI를 포함한 나머지 분야의 매출의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40%예요. 만약 이런 식으로 성장하다 보면 조만간 어쩌면 다음 분기에는 나머지 분야의 매출 비중이 하이퍼스케일러의 매출 비중보다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엔비디아가 이렇게 AI 혁명이 몇몇 하이퍼스케일러들만의 국한된 혁명이 아니고 전 지구적인 혁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조롱하면서 비하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어떤 비하하는 목소리냐? 하이퍼스케일러들, 구글, 뭐 아마존, 알파벳 이런 애들 다 공돌이들이잖아. 얘네들 아무것도 모르고 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마치 동아리 모임하듯이 뭔가 연구 개발하면은 성과가 있고 뭔가 가시적으로 손에 잡히는 게 나오니까 열심히 투자를 하지만 이러다 갑자기 망할 수가 있어. 이렇게 비하하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근데 어저께 엔비디아 실적 보면 그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분야도 엄청나게 급성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급성장하는 속도를 본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음 분기쯤에는 어쩌면 하이퍼스케일러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나머지 분야가 생길 수 있다. 그 나머지 분야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제 소버린 AI입니다. 소버린 AI라는 건 우리나라가 만약에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하죠. 뭐 오늘도 중요한 발표 하나 있지만 그럼 그것 다 소버린 AI입니다. 사우디도 소버린 AI를 지으려고 해요. 이런 어떤 비중이 이렇게 크다는 것은 무엇이냐? AI 혁명이 몇몇 매니아들만의 국한된 것이 아니고 범지구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AI 혁명이 정점이다. 이젠 내려갈 일만 남았다. 이런 목소리는 이제는 이제 차지해도 상관없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I 혁명을 거치면서 왜 엔비디아를 은행 엔비디아라고도 부르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이유가 뭐 대출해주고 보증해주는 그런 은행의 역할을 또 엔비디아가 하는데 수천억 달러 이상이 또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걸 해줄 수 있는 이유가 매출에서 어쨌든 벌어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예. 드는데 이게 뭐 가짜이다 뭐 어쨌다 이런 논란이 있어도 예. 사실 그런 부분이 뒷받침된다라고는 보여지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예. 그래서 그렇게 대표적으로 그 비판하는 이제 그 대표적인 분이 이제 베리죠. 그 베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몇몇 번에 걸쳐서 비판했습니다. 예전에 작년에 한 12월 달 같은 경우는 베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분식 회계에 대해서 아니 다른 거 같은 경우 감가상각 3년에 걸쳐서 하는데 엔비디아 칩은 왜 5년에 걸쳐서 하느냐?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통상 3년에 하는데 왜 얘는 5년에 걸쳐서 하지만 저도 이제 그때 알아봤더니 엔비디아 칩이 그러니까 하퍼 같은 경우는 이제 도매로 구입할 때가 3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치면 이제 4천만 원이 넘는 이제 엄청난 가격이죠. 하퍼가 그랬고 블랙으로 넘어가면 도매로 구입하면 하나당 개당 7만 달러입니다. 칩 하나가. 그러면 1,300원, 1,500원 잡으면 1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칩 하나가 1억 원이 넘는 이 현실을 이 AI의 그 실체거든요. 그러면은 아니 예전처럼 3년에 한 번씩 감가 생각하지 않고 5년에 감가 생각하는 것이 분식회계다. 그 베리의 주장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 주장에 근거해서 이제 엔지니어들에게 여쭤봤을 때 뭐라고 답변했냐면 아니 5년에 3년에 한 번씩 그 1억짜리 칩을 바꿔야 된다면 잘못 만든 거지. 내구성이 없는 거 아니냐.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월가에 파이낸싱 하는 분들은 AI 혁명에 대해서 실체를 잘 모르고 거기에 수치만 보면서 자기들이 보는 어떤 시각에서만 비판하고 뭔가 부정적인 시각을 내놓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목소리가 있긴 하지만 어떤 거는 너무나도 R&D와 실체를 모르면서 내는 목소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환 출자 아니냐. 아니 A라는 데서 빌려줬더니 이 A라는 데 빌려준 이 돈을 갖고 엔비디아 칩을 사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는 어떤 순환 금융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제가 예시를 한다 일을 듭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정주영 회장이 현대차 정주영 회장이 우리나라는 앞으로 완성차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자동차 산업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자동차 산업을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동차를 달릴
고속도로가 있어야 되죠. 뭐 서울 시내 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 북도는 말할 것도 없고 고속도로가 있으면 확실하게 서울과 부산 간에 경부고속도로가 있으면 자동차를 만들어서 수요도 생기고 수요가 생긴 만큼 거기서 생긴 매출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정주영 회장 생각했겠죠. 고속도로를 누가 놨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놨죠. 그럼 정주영 회장이 박정희 대통령 찾아가서 내가 완성차 사업을 하고 싶은데 고속도로가 없으니 당연히 고속도로를 놔주시오.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고속도로를 놨다면 그 정주영 회장이 거기서 깔린 고속도로를 바탕으로 완성차 사업을 제대로 했다면 그거는 순환 출자이고 그런 순환 금융입니까? 아니죠. 엔비디아는 정부가 할 일을 본인이 직접 은행 역할을 하면서 엄청 돈을 깔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순환 출자, 순환 금융이라는 비판을 귀담아 들 필요는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순환 금융을 하지만 여기서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느냐? 이렇게 해서 돈을 빌려주고 지급보증했는데 지급보증해준 곳에서 실제로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이 비판은 하나의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말씀하신 베리가 그 영화 빅쇼트의 예. 실존 인물인 투자자 마이클 버리 말씀하시는 예. 거죠. 네,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연결고리 잘 살펴주셨습니다.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밤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지만 엔비디아 쪽으로만 수급이 쏠리면서 메모리 반도체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또 유가와 금리가 오르면서 이외에도 하락하는 업종의 수가 꽤 많았는데요. 국내 증시 역시 또 어제 상승에 따른 단기 차익 실현 물량까지 나오면서 오늘 반도체 대형주 위주로 다소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양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10시경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저점 6,805선까지 낮추면서 6,800선을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현재 1.2% 하방 압력 받아가면서 6,820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계속해서 약보합권의 거래 이어갑니다. 장 초반에 상승 전환에 성공하긴 했지만 이후 2차 전지주와 이 제약바이오주 힘이 빠지면서 현재 주가 내리막길 걷고 있습니다. 현재 0.7% 하락하면서 830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매수와 매도 계속해서 전환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개인이 순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장 초반부터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4,800억 원대 현재 순매도하고 있고 기관도 외국인과 함께 매도에 힘을 보태면서 지수의 하방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1,900억 원대 순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각각 1,600억 원대, 300억 원대 순매도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환율은 1,877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비해 0.3% 소폭 내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위기 간단하게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투자 뉴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에 SKT와 카카오, KT가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 평가와 발표 평가를 거쳐 치열한 경합을 벌인 결과 새 통신사를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의 AI는 정부가 국산 AI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로 이를 통해 정부 주도의 AI 경쟁이 자체 모델 개발을 넘어 국민이 실제 사용하는 서비스 확산 단계로 확장될 전망입니다. 세계 컨소시엄은 각자 보유한 통신, 메신저, 포털에 금융과 의료, 교육, 또 쇼핑 등의 생활 서비스를 결합해 이용자 확보에 나섭니다. 정부는 올해 세계 사업자에 엔비디아 B200 GPU 총 512장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서비스 운영비도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모두의 AI 프로젝트는 9월 협약과 베타 서비스를 거쳐 연내 정식 서비스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먼저 SK텔레콤 현재 강부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가 된 상황인데요. 현재 9만 9천 원 선에 거래 이어갑니다. 이어서 KT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현재 약보합권에 5만 3,8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카카오는 0.9% 소폭 오르면서 3만 6,300원 선에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밝히면서 장 초반 주가가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사회를 열고 총 3조 9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발행 예정 주식은 227만 주로 증자 비율은 4.904%로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조달 자금 가운데 2조 7,062억 원은 글로벌 펩타이드 위탁 개발 생산 기업 폴리펩타이드 그룹 인수에 투입될 예정이고 나머지 2,948억 원은 송도 제2바이오 캠퍼스 증설을 위한 시설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회사 측은 증자 규모가 기존 주식의 약 5% 수준인 만큼 주주가치 희석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주가치 희석에 대한 불안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4.8% 하방 압력 받아갑니다. 151만 원 선에 거래 이어가고 있고요. 이어서 녹십자는 오늘 프랑스 기업과 함께 차세대 백신 파트너십 체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현재 강보합권에 12만 7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ABL바이오는 임상에서 글로벌 파트너사가 완전 관해율 100% 달성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한데요. 1.3% 오르면서 7만 7천 원 선에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인적 분할해 AI 데이터 센터 전문 회사를 설립합니다. SK텔레콤은 100%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를 존속회사 SK브로드밴드와 신설회사 SK호라이즌으로 인적 분할한다고 밝혔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현재 사업자를 이어가고 SK호라이즌은 기존 SK브로드밴드가 보유 중인 국내 8곳의 데이터 센터와 해저 케이블 사업을 가져오는 구조입니다. SK호라이즌은 이미 운영 중인 데이터 센터와 울산, 구로 등 신규 건설 중인 센터를 포함해 총 318메가와트 규모의 인프라 확장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SK그룹은 2035년까지 국내 15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을 발표한 뒤 SK텔레콤을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빠르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SK그룹의 이런 움직임에 국내외 유명 사모펀드들이 시작 전부터 대규모 자금을 넣으면서 사업에 힘을 싣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SK그룹 주가 흐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SK는 2.7% 빠지면서 52만 1,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가 장 초반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SK스퀘어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SK스퀘어 현재 약보합권에 거래됩니다. 6만 2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네이버 주가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CNS와 이 정부 보안 관련한 AI 발표한 AI를 만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3% 상승하면서 22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반도체주가 쉬어가지만 기판과 전력기기 쪽은 그래도 계속 괜찮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또 IT 서비스와 통신사, 정유, 스테이블 코인 쪽이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또 오늘 중요한 증시 일정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 11시에 잭슨홀 미팅에서 케빈 워시 의장이 기조연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리 전망 관련해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 또한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와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시죠.
네, 상위 1% 초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수익률 상위 1% 주식 고수들 오늘 어떤 전략 세우고 있을까요? 오늘 오전 장기 중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기가 1순위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탑은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지만 삼성전기는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데요. 어제 새벽에 발표된 엔비디아의 호실적 수혜를 계속 받아나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련해서 고수들은 삼성전기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오늘 매수 장바구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밖의 종목들 살펴보면 오늘 지수가 부진한 흐름 보이면서 실리콘2가 경기 방어성 성격으로 지금 매수세 붙고 있고요.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낙폭은 상당히 깊습니다. 오늘 3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을 발표했는데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전 장기 중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중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TV 신일섭 전문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위원님,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상증자 소식 계속해서 발목을 잡게 될까요? 오늘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면 어떨지 궁금합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지금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바이오 에피스,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됐죠. 이 그 시가총액에서 가장 큰 회사들, 이 회사들은 조금 별 볼 일이 없거든요, 주가가. 그렇다고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장기적인 추세가 깨지진 않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실 16년도에 12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150만 원이고 최고가가 이번 연도 1월 1일 날 198만 7천 원도 찍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장기적으로 보면 꾸준히 오르잖아요. 그냥 사실 잔파동 제외하면은 16년도 12만 원부터 그냥 내버려 그냥 우리 보지 말자, 그냥 편하게 내버려 두자 이랬어도 그냥 딱 피니까 10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16년도부터 그냥 이제 강심장으로 혹은 아니면 궁금하잖아요. 아무리 내버려 두더라도 안 열어본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나 그렇죠? 사놓고 정말 소량이라 아니면은 부모님이 그냥 남겨주셔서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정말로 자고 일어났어도 지금 10년 지났죠. 10년 동안 10배 올랐으니까 장기 상승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장기 상승하는 종목이 몇 개 없어요,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현대차, 한국기업평가, 한국쉘석유, 또 기억나는 게 몇 가지밖에 없거든요. 지금 삼양식품 그 정도인데 지금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몇 개 안 되는 10개나 될까요? 우리나라 장기 상승했던 게 그 정도의 꼽힙니다. 일단 역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년 되고 이러진 않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장기적으로 지금 그림이 좋아요. 셀트리온도 삼성바이오로직스만큼 우상향 각도는 아닌데 이것도 똑같이 16년도 시점을 보면은 16년도에 이게 10만 원 수준이었거든요. 18만 원입니다. 물론 셀트리온은 좀 등락이 있었죠. 37만 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어쨌든 간에 10년 전 주가보다는 일단 높다. 셀트리온이야 지금 최근에 한 5년은 거의 일직선상으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단 오늘 5%가량 급락은 하지만 장기 상승 추세는 살아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일단 셀트리온보다도 시가총액이 높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통틀어서 사실 제약바이오라고 하기에는 유한양이나 한미약품이 95위, 97위 이 수준이라 시총이 너무 차이가 나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8위거든요. 지금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유일한 바이오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떻게 보면은 제약바이오를 주도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장기 상승 추세는 살아있으니 언제든 들어갔어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 지금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냥 긴 흐름을 본다면 지금 들어가도 무난하겠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확 뻗거나 이런 일은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없을 것 같긴 하다. 어쨌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유상증자가 이게 그 유상증자는 다르죠. 유상증자라도 지금처럼 어떤 먼 미래를 위해서 증자를 시켜서 약간 희석은 되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면 또 금방 회복을 해요. 근데 유상증자가 정말 망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자금 수요를 위해서. 지금 법정 관리에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이제 기사회생을 노리려고 증자를 했다. 이러면 폭락이죠, 폭락.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전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큰 흔들림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상승을 노리고 들어가실 분들은 그냥 타이밍 재지 말고 들어가시고, 아니면 이 이슈를 조금 피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조금 지켜봤다가 이 유상증자 이슈가 희석되고 나서 타이밍을 노려서 들어가는 게 좋다. 하지만 결론은 장기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고 장기 상승 종목이니까요. 뭐 삼성바이오로스가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네, 오늘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살짝 조정을 받고 있지만 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아직 남아있다. 때문에 오래 본다면 지금 매수해봐도 괜찮다라고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매수 사기 종목 전략까지 체크해봤고요. 매도 종목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도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권인데요. 오늘 고수들 빠지는 종목들 위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띕니다. 하나 마이크론이 오늘 6% 넘게 빠지면서 1순위 들어와 있고요. 삼성전자도 내던지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심텍과 TLB 같은 일부 이 기판 종목들이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다만 최근에 두 종목 모두 52주 신고가 기록했기 때문에 고수들 차익 실현 물량 기분 좋게 출회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두산 퓨얼셀도 오늘 5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됐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도 사기 종목, 좀 빠지는 종목들 위주로 담아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중에서도 두산 퓨얼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두산 퓨얼셀 이번 달 들어서 계속해서 좀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 나갔더라고요. 앞으로도 좀 오를 수 있을지 보유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그 반등권에 왔습니다. 지금 그 두산 퓨얼셀이 이번 연도 5월 달에 10만 8,900원 찍으면서 정말로 날아갔거든요. 지금 2021년도 1년도에 그 고점 6만 4천 원을 뚫으면서 정말로 강력한 상승을 했어요. 근데 되돌림이 그 이상이 나와버리는, 그쵸? 지금 일이 벌어져가지고 좀 허무할 수도 있는데 이게 고점에 잘 못 팔았으면은. 그래서 지금 일단은 되돌림이 그 출발점 밑으로 가서 중요한 지지 라인에 왔기 때문에 이제 뭐 신규 매수 기회이자 뭐 추가 매수의 기회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최고점에 물렸을 경우에 굉장히 골치 아프게 된 상황이죠. 여기서 뭐 물타기를 두산 퓨얼셀을 정말로 여기 노려가지고 전 재산을 여기다 넣어서 빠져나오기를 하냐, 그런 도박적인 선택을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번 연도에 정말 울렁거림이 있을 정도로 두산 퓨얼셀이 태어나고 나서 가장 심한 움직임입니다. 그렇죠? 지금 5월 달에 이 고점 뚫은 게 21년도에 고점을 뚫었거든요. 정말 지금, 그렇죠, 깜짝이었죠. 지금 이게 저기도 아니잖아요. 반도체 주식도 아닌데 두산 퓨얼셀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출발점 밑으로 가버려, 이렇게 허무할 수가 없죠. 사실은 여기 보고 이제 10만 원대 샀다가 딱 이제 이 2달 지나니까 이번 연도 1월 달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일단 균형의 추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20개월 선에서 반등해서 20개월 선 밑에서 반등했죠. 그래서 20개월 선 회복이 됐고요. 딱 10개월 선에 딱 걸려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요 반등의 힘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제 주저앉아 버렸겠죠. 주봉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만약에 힘이 빠져버렸으면은 그냥 여기서 더 하락을 했겠죠. 근데 일단은 들어 올렸어요. 근데 문제가 이동평균선들이 위에서 아주 첩첩산중으로 지금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답답한 흐름인데, 월봉으로 봐도 아까 말한 대로 10개월 선에 지금 저항을 받고 있고, 일단 상승폭은 일단 제한이 되는데 여기를 지금 뚫은다면 일단 5만 5천 원 정도? 요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남은 한 4개월 동안 다시 5월 달에 고점을 가기에는, 그쵸, 에너지상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건 좀 내년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목표 주가가 5만 5천 원에서 7만 원, 요 정도 레인지까지. 여기까지는 이번 연도 연말까지 목표가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버블맵 통해 국내 증시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숫자는 등락률을 의미하고요. 버블의 크기는 시장의 관심도입니다. 오늘 가장 크게 포착이 되고 있는 버블이 반도체입니다. 현재 1.9% 하락하고 있는데요. 간밤의 미증시에서는 엔비디아를 제외한 반도체주는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도 프리마켓에서부터 이 반도체 투톱이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도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 금융단 안에
안에서는 현재 0.2% 약보합권 보이고 있는데요. 금융 안에서는 좀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는 점 특징적이고요. 이외 어제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은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 반도체는 쉬어가지만 관련해서 전력 설비나 반도체 기판, MLCC나 LG 이노텍 같은 종목들은 여전히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또 반도체 쪽이 쉬어가면서 어제 쉬었던 화장품주가 오늘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항공주가 3거래일 연속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또 IT 서비스의 흐름도 긍정적입니다. 네이버가 이 정부의 보안 AI를 LG 시아니스와 함께 만든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이버 오늘 견조하고요. 카카오도 모두의 AI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서 오늘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특징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특징 섹터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8만 달러 선을 돌파한 이후 계속해서 그 위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사실 한 주 내내 업종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점에 비교하면 이 코인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잖아요. 그럼 지금이 좀 저가 매수의 기회일지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그 비트코인 선택하신 분들 굉장히 지금 힘들게 되었잖아요. 자, 오늘 일단 지역 화폐,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에 딥페이크 전자결제, 마이데이터, 가상화폐, 토큰 증권, 핀테크 이런 것들, 여기에 관련된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다 급등합니다. 여기 이제 증권사에서 이렇게 나눠놨지만 겹치는 종목이 많아요. 예를 들어 저번에 그 쿠콘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맞죠? 그 쿠콘이라는 종목이 아까 말한 지역화폐,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전자결제, 마이데이터, 가상화폐는 없네요. 토큰 증권, 여기도 없고 핀테크, 네, 요거는 없는데 아까 제가 말한 지역화폐, 스테이블 코인, 전자결제 여기 다 끼어 있네요. 쿠폰에. 이건 증권사에서 이렇게 나눠놨는데 뭐 대부분 타 증권사도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누가 이제 선정해서 뿌리는지 모르겠는데 제 HTS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 유사해요. 어쨌든 토큰 증권이나 가상화폐 그리고 핀테크 이런 데도 보면은 종목들이 다 겹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다날이나 헥토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이 여기에 겹쳐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움직이는데 지금 보면은 대다수가 여기 앞에 K라고 되어 있는 게 코스닥이거든요. 거의 다 코스닥 종목이네요. 거의 다. 그렇죠? 뭐 NHN, 카카오페이 요런 거 빼고 나머지는 죄다 코스닥 종목입니다. 하나투자증권도 코스피, 그렇죠, 있고 인바이오젠 이런 것도 껴있는데 이거는 코스피네요, 그렇죠? 나머지들 대다수 한 80% 이상이 코스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종목이 조금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코스피의 대장주들이 조금 약세를 보일 때 반사적으로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그 빈틈으로 틈새로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시장을 주도할 만큼의 덩치가 되거나 뭐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오니까 저번에도 뭐 쿠콘이라는 업체를 보긴 봤습니다만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주가가 뭐 근데 그렇게 좋진 않아요. 비트코인도 안 좋고 지금 이런 관련주들 스테이플 코인 관련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 때까지 가서 이제 저점이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다. 쿠콘도 2024년도 10월 달 그 고점 다 가서야 나오고 있고 아까 또 종목 중 헥토파이낸셜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헥토파이낸셜도 보니까 이제 20개월 선의 지지를 받고 이제 내려가 갖고 중요한 이동평균선에 다 와서 지금 올라간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아까 코스피 종목 중에는 NHN 이런 거 있었는데 NHN이 지금 굉장히 좋네요. 그렇죠? 지금 모습이 왜냐면 어디까지 갔냐면은 13년도에 이게 NHN이 상장이 됐는데 13년도에 기록했던 무려 14년 전이네요, 여러분들. 14년 전에 고점을 지금 뚫으러 가고 있거든요. 이런 건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왜냐면 어쨌든 간에 NHN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아까 뭐 핀테크, 전자결제 관련주로 얽혀 있는데 14년 전에 고점을 뚫는다는 이 정도의 모멘텀이 있다는 거니까 뭐 이런 종목들은 볼만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 섹터 정유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S-오일의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일단 중동 러시아 이 정제 설비에 차질이 생기면서 정제 마진이 좀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이 될 거다라는 분석을 가져가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산 원유 가격 하락까지 더해지면서 실적 개선세 기대감까지 받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일단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정유 업종에 대해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고 또 유한타증권은 목표 주가를 17만 5천 원에서 20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일단 S-오일은 흐름이 좋고요. 사실 SK이노베이션은 개별 이슈로 현재 좀 좋지 못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위원님, 이 유가는 이번 주만 해도 계속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정유업종의 흐름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네요. 자, 뭐 정유업종이라 해봐야 그냥 S-오일이죠, 여러분들. SK이노베이션은 그 2차 전지가 얽혀 있어가지고 애매하고 그렇잖아요. 2차 전지주의 업황도 받으니까. 그리고 현대오일뱅크는 상장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주 HD 지주회사 사야 되는데 그 지주회사에는 조선도 있고 중공업도 있고 기계도 다 끼어 있는데 그 정유주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얼마 비중을 미치는지. 그냥 순수 딱 그 정유 섹터의 업황에 연동되는 게 S-오일이니까 투자도 편하죠. 간단하니까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힘들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차트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S-오일이 지금 그 2018년도 고점을 돌파를 3월 달에 시킨 다음에 월의 종가로는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시 가고 있잖아요. 저번에 그림 많이 그려놨네. 그래서 다시 가고 있어서 지금 그 벽이 옅어져 있으니까 점점 뚫기가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16만 원 향해서 가고 있죠. 이번에 다시 18만 원을 만약 간다면은 진짜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완벽하게 장악이 되게 되네요. 정말 좋은 지금 상황이죠. 그리고 아까 뭐 장기 상승 종목 중에서 살짝 얘기 나온 것 기억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한국 쉘석유 이게 장기 상승 종목인데 그 우리 조개 그려진 노란 조개 아시죠 그거? 그것도 엔진오일 저기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엔진오일 가는데 필요한 윤활기유를 S-오일이 또 만들고 지금 이쪽이 굉장히 좋은 업황이 예고된다고 합니다. 카타르나 이런데 이란이 엄청 때려가지고 지금 공장이 무슨 몇 개월 사이에 그 복구가 안 된대요. 윤활기유 쪽이 완전 다 망가져 버려가지고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의 윤활기유, 그다음에 그걸로 이제 엔진오일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내연기관차 엔진오일 가는 거거든요. 그런 쪽 업황이 좋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그 버퍼를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일 중요한 건 S-오일이 아까 역사상 신고가를 다 돌파하고 있어가지고 위가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 18만 원 도전에 나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S-오일 같은 경우에는 그 유가의 흐름과 상관없이 지금 투자하기 딱 좋은 날씨다 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유가의 흐름과 관계없이 지금 딱 투자하기가 좋은 시점이다 전해주셨습니다. 18만 원까지 돌파하게 되면 상승 여력이 더 많다고 전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다음 꼬마 버블도 한 가지 뽑아주시죠. 네, 오늘은 금융주를 볼까요? 금융주 중에서 이제 은행주로 분류가 되는 뭐 사실 은행, 증권, 금융으로 요즘에 분류를 하지 않고 이제 금융지주 회사로 우리나라도 다 전환을 할 거라 다들 뭐 지주자를 붙여놨죠. 그래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거래를 다 했기 때문에 어떤 게 은행권인지 알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KB, 하나, 우리 뭐 이런 것들은 신한까지 이런 것들은 은행이란 건 다 뻔히 알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키움은 당연히 증권사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금융권의 이 그 모델을 기반으로 한 지주회사인지는 다 압니다. 근데 은행권 금융지주 회사가 일단 시가총액이 다 크고 조금 더 리드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늘 캐비너씨가 뭐 그 이제 아주 그 좋은 곳이죠. 풍경 좋은 곳에서 잭슨홀에서 이제 미팅에서 뭐 연설한다고 하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일단 한국은행에서는. 근데 사실은 한국은행에서의 금리 인상의 영향력보다는 FRB가 워낙에 그쵸. 이거는 세계의 기준금리 로 거의 삼는 그 금리이기 때문에 오늘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지금 좀 그 트럼프의 의견과는 반대로 뭐 금리 인상을 고려해서 뭐 물가를 안정해야 된다 뭐 이런 모멘텀 이런 그 코멘트가 나오면은 금융주를 또 자극을 시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우리 금융지주를 갖고 왔지만 아까 말한 대로 하나, 우리, 신한, KB 이거는 은행을 중심으로 한 뭐 지방도 있죠. 지방의 IM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지방은행들이 있잖아요. 지방은행 지주들도 있는데 지방은행들도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시중은행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됐거든요.
BNK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금융지주 회사들을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 금융지주가 지금 5개월 동안 쉬고 있다가 좀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매수의 기회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개월째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 좀 반등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은행주 안에서도 우리 금융지주 살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 시장 전략 세워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8%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2달 연속 인상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추가 상승 압력이 커졌다.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4.72부터 7.17% 수준이다. 시장금리가 더 오르면 상단이 8%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 큰 문제는 변동금리 차주다. 지난달 신규 주담대의 68.1%가 변동금리였고 코픽스도 3.18%까지 올라 향후 금리 재산정 때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한국은행 추산으로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주택 관련 대출 이자는 연간 1조 8천억 원, 기타 대출은 1조 5천억 원 늘어난다. 5억 원 대출이라면 단순 계산으로 연 125만 원, 월 약 10만 4천 원이 추가된다. 기준금리 인상에 가계대출 규제까지 겹친 상황이다. 당분간 주담대와 신용대출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네, 전반적으로 오늘 코스닥은 쉬어가는 흐름이고요. 코스피 역시 오늘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경미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 모시고 전반적으로 이번 주 정리하면서 다음 주 전략 세워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은 그냥 딱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경계감을 풀지 않는 모습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 오늘을 한 키워드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관망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큰 게 나오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잭슨홀 미팅을 앞둔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좀 소극적인 이제 그런 모습이 좀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뭐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대 뭐 기술적으로 뭐 6,500선의 신뢰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어느덧 뭐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이제 7,000선을 좀 두드리는 이제 그런 방향새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이 나름의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워낙 지금 두꺼운 매물이 이제 6,000선 후반부터 8,000선까지 좀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한 달음에 뚫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거래 대금조차도 지금 이렇게 만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20조대 초반 정도가 코스피 시장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빠르게 돌파하기에는 연료가 매우 부족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속적인 금리 인상도 시장 수급을 좀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제는 뭐 시초가 굉장히 강하게 갔습니다만 금리 인상이 나오면서 그리고 금리를 한두 차례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좀 시그널이 좀 엿보이면서 시장이 좀 주춤하게 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지수가 좀 버텨주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매물대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야지만 좀 뚫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는 이제 선현물 규모가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은 또 현물의 매도를 좀 크게 늘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뭐 계속해서 이렇게 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라면 빠른 속도로 7,000선을 돌파하기보다는 이렇게 뉘엿 생각보다 좀 오래 7,000선을 지지선으로 하는 새로운 이제 박스권은 생각보다도 오래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를 비롯한 AI 전반의 그런 투자 심리가 어제부터 조금씩 회복되는 이제 그런 흐름에 좀 있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전자닉스가 하락을 하면서 지수에 약간 압력을 좀 주고는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전자닉스 반도체에 대한 매도가 모아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지금 봤을 때는 어떤 지수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가져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포인트는 두 가지죠. 범 AI 반도체를 비롯한 AI 인프라의 비중이 높은 분들은 그냥 시장이 늦더라도 그냥 묻고 그냥 시장의 방향성을 믿고 3개월, 6개월 그냥 놔둬보는 이제 그런 소극적인 대응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내가 마이너스 50%, 60% 되다가 이제 마이너스 30%, 40% 정도까지는 개선이 됐는데 비중을 조금 줄여서 그래도 좀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매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의 측면이 있겠어요. 하나 이제 완전히 그 현금 비중이 높은 분들한테는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대다수의 분들이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묻고 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약간 아주 옅은 그런 흐름의 순환매가 어제 이번 주에 들어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어느 쪽으로 순환매를 봐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보고자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이번에는 사실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네. 있었고 그리고 간밤에 보면은 엔비디아 실적 강세에 의한 주가 상승 그리고 AI 투자에 관련해서 소프트웨어는 죽지 않았다라는 걸 좀 네. 보여주는 듯한 그런 방증 시그널도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반도체 어떻게 보시는지 네.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거는 상수로 가져가야 되는 네. 전략이 아닐까 그런 것 싶어서요. 같아요. 네. 미국장도 보면은 이렇게 맥락이 있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미국장에서도 좀 관망세가 많이 좀 드리워져 있는 그런 상태고 엔비디아의 강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게 반도체 전반의 강세로 가기보다는 시장 지수의 어떤 이제 그런 강세로 흘러갔기 때문에 미국장도 그렇고 오늘 우리 시장도 그렇고 크게 맥락을 가져가기에는 조금 뭔가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어제 엔비디아 실적이 오늘까지 이제 속된 말로 약발이 미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상당히 많은 우려는 좀 불식시켜줬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기대도 많이 좀 충전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요인들은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하루 종일 엔비디아 실적에 관련된 분석에 대한 이제 그런 보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건 저 스스로도 좀 피로하기 때문에 좀 줄여서 말씀드리면 잘했고 앞으로도 잘할 거고 우려하던 이제 그런 순환금융도 큰 문제는 없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요약으로 볼 수 있겠고요. 너무 이제 그 수치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집착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확장세가 지속되고 마진율도 나쁘지 않고 지속적으로 메모리 반도체한테는 좋은 이제 그런 국면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금리 인상만 아니었으면 조금 다른 양상, 저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상이 추석 명절 이후에나 한번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이제 아쉬운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올릴만 하니까 올렸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반도체의 경기가 워낙 이 우리나라 경기를 좀 이끌어가고 있고 내년 성장률이 예상보다 원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라는 점에 본다면 그래도 좀 우리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 반도체의 경기가 앞으로도 좋을 것이라는 걸 한국은행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전자닉스의 시각으로 다시 좀 돌아온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어떤 주가의 방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가 받쳐주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30만 원 위로, SK하이닉스가 200만 원 위로 올라가려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와 줘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원화 강세 국면은 나오고 있고 또 배당 매력, 또 자사주 매입 이런 좀 세부 조건들은 어느 정도 퍼즐이 맞춰져 가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볼 수는 있어요. 결국 이제 미국의 채권 금리가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 또 반락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좀 트리거가 작동이 돼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여력으로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잭슨홀 미팅 말씀드린 대로 제가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무난하게만 나온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시각도 지금 전 세계의 영업이익 1위 기업인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그 못지않은 SK하이닉스의 지금
굉장히 좀 과매도된 상태를 어느 정도는 되돌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굉장히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180만 원부터 삼성전자는 28만 원부터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라운드 넘버를 이탈했을 때 다시 이거를 회복하겠지 하고 들어왔었던 개인들의 매물이 워낙 많이 좀 쌓여 있다 보니까 이거를 돌파해야지만 새로운 지지선이 생기는 그런 구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좀 역설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줄고 이런 좀 쏠림이 좀 완화돼야지만 오히려 좀 더 가볍게 매물벽이 좀 얕아지면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전자닉스 지금의 뭐 비중을 굳이 줄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지금 신규도 뭐 저는 뭐 9월 한 달을 좀 이용해서 좀 이렇게 약세를 보일 때마다 좀 모아가시는 전략도 저는 유효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뭐 전자닉스만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저는 계속해서 기판 관련된 섹터 전체적인 부분하고요.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 관련된 두산 테스나나 HPSP 같은 이런 장비도 좀 동반해서 관심을 가져가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은 투자 포트폴리오에 AI 투자 섹터가 있어야지 수익률이 그렇죠. 높을 수밖에 네. 없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이외에 2차 전지에 네. 대한 그 여러 가지 시그널이 나오면서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시점인 듯합니다. 괜찮을까요? 지속적으로 보기에. 예. 제가 뭐 조금 이제 반성 어린 말씀드린 게 조금 이제 2차 전지를 좀 무시했었어요. 무시했다라기보다는 이 선호 어떤 순서가 좀 뭐 반도체나 다른 AI 인프라에 비해서는 좀 밀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만 따로 놓고 보면은 이제 셀 업체들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기에 턴어라운드를 좀 만들어내면서 어느 정도 지지선 바닥권을 좀 만들어냈었고요. 그리고 이제 ESS 뭐 어제 보니까는 BESS라고 해서 네, 이제 좀 더 큰 용량을 좀 지칭하는 용어도 좀 등장을 했었는데 이런 수주가 좀 방향성을 만드는 이제 그런 구도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탄산 리튬의 어떤 가격의 상승세가 여기에 좀 불을 지피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제 셀업체, 소재업체 모두 어제 좀 강세가 나오고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시장 대비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2차 전지 장비들까지도 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라면 역시 이제 미국의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의 속도감을 내고 있다 보니까 그 여파로 우리 관련된 종목,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좀 묻어갈 수 있는, 편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 뭐 결국 AI의 한 축인 전력에는 지금 이제 거의 모든 전력원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원전을 비롯해서 신재생 또 연료전지 가스터빈 뭐 할 거 없이 다 지금 이제 동원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ESS는 뭐 이런 쪽에서 성장하는 거에 서너 배의 성장이 ESS 쪽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어제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이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일단 전기차처럼 아직까지 이제 2차 전지의 소재의 다양성, 그러니까 그때는 뭐 어떤 2차 전지인데 뭐 3원계냐, 2원계냐, 또 뭐 4680이냐, 뭐 여러 가지 뭐 전고체냐 뭐 이러면서 그 배터리 내에서 굉장히 좀 복잡한 이제 그런 좀 논리와 종목들이 좀 이렇게 열거가 됐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굉장히 좀 단순화됐던 것 같아요. 뭐 LFP의 규모, 소재 이런 걸 통해서 ESS에 얼마만큼 빠르게 잘 대처를 하고 생산을 하고 미국 현지에 가져가서 얼마나 빠른 수주를 가져오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면서 그 전까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표 종목이었다면 거기에 가장 잘 대응하고 있는 삼성 SDI가 훨씬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바탕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패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가는 거죠. 일단 셀 업체가 수주를 받고 그렇게 되면 1차적인 소재 업체가 더 큰 탄력으로 상승이 나오고요. 그 뒤에 장비와 2차적인 소재 업체들이 따라 올라가는 그런 패턴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셀 업체들이 올랐고 1차적인 소재 종목들이 올랐기 때문에 그 아랫단에 있는 장비나 소재단들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더라 하더라도 뭐 저는 뭐 지금 너무 좀 작은 이제 중소형 종목들보다는 어느 정도 수주의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셋업체와 1차적인 소재 쪽이 조금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그런 아까 탄산 리튬을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8월 초 대비 지금 한 23% 정도 반등을 해져 있는, 물론 이제 2023년도 대비하면 아직도 보이지도 않는 저 밑에 있긴 있습니다만 이런 소재 가격들이 1차적으로 좀 반등을 해줬다라고 한다면 1차적인 소재 업체인 LNF나
포스코 퓨처엠 쪽이 조금 더 빠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가져가고 있고 여기에 대한 방향성은 삼성 SDI가 크게 밀리지만 않는다면 2차 전지는 어쨌든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관심 섹터는 어떻게 가지고 이제 네. 다음 주 장을 봐야 될지 이제 8월 말에서 9월로 접어드는 시점이잖아요. 네. 다음 주. 예. 저는 어제 강세가 나왔었던 전력기기가 좀 연장선에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조금 혼조세로 뭐 오르는 종목 또 떨어지는 종목들 그리고 전선이나 중형, 중소형 그런 전력기기 쪽에서도 좀 변동성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하루에 소멸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요인으로 본다면 역시 한두 섹터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방위, 후방위 전체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두가 이제 공감하시는 거, AI는 전력과 반도체가 두 개의 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대형 변압기, 특히 이제 전력기기나 전선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비중과 생산을 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현재 너무 많은 밸류에이션의 어떤 부각, 주가가 너무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좀 오를 일만 남았다라고 했지만 주가가 오르지 못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모두가 공감만 하고 있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제 역시 트럼프가 국가 비상 사태를 좀 선언을 하면서 중국 장비의 어떤 퇴출에 해당하는 그런 좀 요인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제 트리거 방아쇠를 당기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넓은 범위에 들어가 있어요. 변압기부터 뭐 ESS, 전력망 제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뭐 거의 이제 전력에 관련된 거의 모든 전후방 섹터 그리고 뭐 그런 종목들을 다 아우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찌감치 이제 미국의 거점을 마련했었던 우리나라의 이런 좀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한테는 이거는 무조건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뭐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전력이 필요한 이런 좀 수요가 잠재적으로도 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어떤 트리거가 작동되느냐가 좀 문제였는데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당겨줬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구리 가격도 굉장히 강세로 움직이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력기기뿐만 아니라 뭐 전선, 중소형 이제 전선주까지도 수급이 이어지면서 반도체와 동반 혹은 후행했던 이제 예전의 어떤 전력기기의 모습보다는 단독적으로 전력기기만의 어떤 모멘텀을 만들면서 단독적인 상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강세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공교롭게도 반도체 쪽이 지금 매물벽에 붙여서 상당히 오랜 기간 좀 W자의 횡보를 좀 박스권을 그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가장 좀 눈에 띄는 쪽은 역시 좀 전력 쪽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좀 더 가속을 붙인다면 뭐 개인적인 욕심으로 이제 수주가 한두 개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일회성 뭐 한 1, 2주 정도의 반등이 아니라 어떤 좀 추세적으로 굉장히 좀 큰 그런 모멘텀이 강화되는 그런 효과로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미국의 이제 생산 거점이 완료가 되어 있고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뭐 대형사도 있고 좀 중소형사도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역시 이제 전력 대형 변압기 3사를 좀 주목하실 필요는 있다. 지속적으로 워낙 많이 빠져 있는 것도 있고 일단 검증이 일단 끝난 종목들이기 때문에 일단 뭐 비싸게 좀 거래되고 있는 거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뭐 주가의 그 반등이 크게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61선 정도는 좀 돌파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조금 더 가속을 붙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 3사 중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이 생산 거점을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준공을 마쳐서 캐파 증설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졌었던 HD 현대일렉트릭이 조금 더 유리한 국면에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가도 많이 오르지 못했던 부분도 좀 있고요. 밸류에이션도 다른 두 기업에 비해서는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HD그룹 전반적인 또 어떤 계열사 간의 협업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봤을 때 HD 현대일렉이 조금 더 나은 국면에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사실 이제 효성중공업이나 또 LS 일렉트릭이나 이렇게 따로 움직이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시면 거의 이제 동질성을 보이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기타 이제 전선주들도 이런 변압기들이 움직이면 후행해서 움직인다는 거 좀 이렇게 인지를 하시고 이걸 또 트레이딩에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뭐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쪽에서는 대형 변압기 3사가 네. 또 굵직한 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전선 관련주 네, 역시 AI 투자의 또 핵심
그런 투자 처리다라는 부분으로 다음 주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또 어려우면 어려웠던 네. 시기였거든요. 다음 주도 이제 변동성이 예고가 되어 있긴 하지만 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전략 챙겨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정경민 팀장과 함께 이번 주 전략 그리고 다음 주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K하이닉스 광노정 대표는 미국 인디애나주 생산기지 기공식 간담회에서 시장 하강의 뚜렷한 신호는 전혀 없다고 천명했다.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오는 2030년 말까지 장기화할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다. 과거 수십 년간 반복됐던 공급 과잉과 가격 폭락의 다운턴 사이클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인공지능 메모리 시장이 표준 양산품에서 완전 맞춤형 제품으로 체질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향후 경기 둔화가 찾아오더라도 급격한 수요 붕괴 없이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아울러 전력과 보조금 등 인프라가 확보된다면 미국 내 추가 공장 투자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표명했다. 주요 증시 일정 살펴보는 마켓 캘린더 시간입니다.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다음 주가 이 9월의 첫째 주인데요. 다음 주 한 주 어떤 주요 증시 일정이 있는지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화요일에는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인상되는 날입니다. 이번에 7계단이나 올라가면서 14단계에서 21단계까지 인상이 됩니다. 이유는 항공유 가격에 있는데요. 측정 당시에 항공유 평균 가격이 배럴당 149달러였습니다. 직전 시기에 비해 25% 이상 오른 만큼 이번에 인상 결정을 하게 됐고요. 9월 2일 수요일에는 미국의 델 테크놀로지 실적이 나올 예정입니다. 올해 5월에 델 테크놀로지 실적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는데요. 당시의 분기 매출 예상이 35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무려 433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88% 이상 웃돌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39% 이상 급등했고요. 관련해서 미국 증시에서의 반도체주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AI 서버 매출의 증가가 영향을 줬는데 이번에도 엔비디아 실적처럼 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중국 선전 전자정보 전시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4일에는 스카이랩스라는 디지털 의료 기업의 코스닥 상장이 있습니다. 일반 기업이 청약 경쟁률이 2.5%, 2.5대 1로 올해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독일의 이 세계 최대 3대 IT 가전 전시회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우리 기업도 참여를 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AI 관련해서 전시를 진행하는 만큼 이 부분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 있을 증시 일정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매년 8월이 되면 시작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잭슨홀인데요. 오늘 진행되는 이 잭슨홀 미팅은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매년 개최하는 경제정책 행사입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건 아니고 예고편에 가까운데요. 세계 주요 중앙은행 관계자와 경제학자, 정책 담당자 등이 모여서 세계의 이 경제와 통화 정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개최가 되고요. 2026년 8월 28일 한국 시간으로 28일부터 30일까지 이루어집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연준 의장의 기조 연설이 바로 오늘 저녁 밤 11시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 직후 9월 15일에서 16일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미국의 FOMC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영향을 좀 줄 거라고 시장도 반응을 하고 있고요. 또 7월에 FOMC가 있었고 9월에 있기 때문에 8월에는 아무래도 투자자들 입장에서 가장 그 금리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좀 힌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 큰 집중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살펴봤을 때 이 기조 연설이 실제로 이 주가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작년 8월에 9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기만 했는데 S&P 500 지수가 1.52% 상승했고요.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가 0.19%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그런 만큼 또 이 예고편에 있어서 시장이 반응하기 때문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어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3%대로 맞춰졌습니다. 7월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결정을 했는데 일단 동결을 했고요. 3명의 위원이 다만 인상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번에는 좀 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기준금리 결정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번 일정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캘린더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 7.29에서 복병을 만나긴 했는데 미국 반도체 리스크 등의 또 변동성 파고를 잘 넘어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전 투자 전략 도움이 될 수 있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